네, 12월 15일입니다. 이제 보름 뒤면은 한 살 더 먹죠. 네, 근데 또 그렇죠. 슬픈 그 생각을 하면 좀 슬픈데. 딱 15일이네요, 진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자, 월요일 또 힘차게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급락 출발했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네. 지금 1.4%대 하락 4,106선 기록하고 있고요. 와, 코스닥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서 0.12% 하락 거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죽지도 않고 또 온 그놈의 AI 버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될 것 같은데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이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의 남자 모셔보고 지난주 우리 이야기와 또 이번 주 나올 이야기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계속 와요, 진짜. 버블로는 왔다가 갔다가 이럴까요? 아,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버블롤이라고 하는 것에 뭐 사실 이번에는 톰님께서도 네.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정말 우리가 사는 상장 시장에서의 시총 최상위 종목이 버블인가? 네.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30배가 채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은 뭐 사실 뭐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버블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뭐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입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러셀 AI 주식들. 러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큰 AI 버블 종목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오라클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지난 같고, 주말에 뭐 브로드컴. 네. 그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오라클이고 사실 러셀에는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코어위브 같은 종목들도 있죠. 자, 이런 러셀의 수많은 AI 종목들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꼭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버블이라고 하는 거랑 엔비디아랑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빠지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 AI 반도체 인프라 투자가 투자되는 이 순환고리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버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가 투자 측면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은 오픈 AI가 상장 밸류를 지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때 상장이 돼야 된다. 네. 금리는 낮아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의 원천은 FI고 돈이 들어간 곳이 오픈 AI고 그 생태계를 만든 것도 오픈 AI이기 때문에 챗GPT 자, 이런 통해서. 것들이 구도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흔들리는 조짐이 너무나 분명하게 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AI 에이전트에서 승자와 패자 뭐 이거를 좀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에서 제미나이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있다. 좀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겼다. 야, 거의 아니야, 근데 예, 거기에 예, 내용이 예. 더 있으니까 예, 저도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많습니다. 네네. 예. 근데 요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네. GPT 5.2 네, 공개였었어요. 맞아요.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링을 보면 좋아진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이걸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어요. 다시 제미나이 대세론이 올라갔었고 네. 사실 동시에 딥시크가 또 세 번째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GPT-4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어떤 대세였다가 지금은 나중에 되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 버블론의 두 번째 순환고리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버블의 어떤 원천, 걱정하는 원천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항상 이 서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니까 승자와 패자가 궁금하지 않은 밸류 체인을 공략을 하시면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메모리 반도체 구글에만 하지도 않고요. 이제 오픈 AI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거긴 메모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어디에 되든 누가 하든 똑같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AI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AI가 안 될 것이다. 뭐 AI 속도가 감속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투자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승자와 패자가 궁금하지 않은 AI 밸류 체인. 네. 또한 승자와 패자뿐 아니라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적당한 인프라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의 레벨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활동을 한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솔루션들의 등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초점을 맞춰보자. 뭐 결론 또 말씀드리면 네. 로봇이나 우주 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오늘 다 들어가 있을 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저희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뷰 2026년을 앞두고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금리, AI, 정책.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금리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FOMC였죠. 근데 이 FOMC에서 뭐 사실 되게 혼재된 결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거 맞췄습니다. 네, 사실 근데 재밌는 거는 누구라도 맞출 수 있었던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됐었는데요. 자, 네. 금리는 내려줬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중요한 것은 오히려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2025년도 말미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26년도에 대한 투자 구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핵심은 경제 전망은 올렸고요. 그 다음에 PCE 기준으로 물가 전망은 조금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자산 매입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가장 제가 유의미하게 들은 것은 자, 내년도 1분기 이후에는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준 입장에서 우리가 상반기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뭐 어쨌든 자산 매입은 계속 축소를 했고 네. QT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건 12월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뭐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사실 연준이 이번에도 점도표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점도표를 굉장히 매파적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도표의 상향 배경은 사실 관세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물가 방향성을 내년도에는 좀 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냥 관세 때문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고질적인 고용 문제는 전 상반기 내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고용 때문에 인하를 할 것이고 사실 이거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던 것인데 매 FOMC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상반기에도 지나치게 매파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고 자산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저는 달러의 경색은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SOFR이 하루짜리 금리예요. 네. 우리의 기준 금리는 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제 하루짜리 금리가 또 최근에 안정이 되냐? 그리고 연준은 왜 자산 매입을 재개하느냐? 이게 우리 지금의 역사를 2019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준의 준비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부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적정 준비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때 준비금이 좀 많이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네. 근데 한번 2019년도 한번 보시면은 이때 하루짜리 금리가 발작을 했었어요. 음. 달러를 구하려고 해도 달러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서 연준은 우리가 지금 너무 준비금을 많이 갖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적게 갖고 있나라는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자산 매입을 쭉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풀려 나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달러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왔고 다시 연준의 준비금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매입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달러는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연준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이 주지 않으면서 뭐 달러 경색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럼 다시 우리는 돌고 돌아서 기준금리 보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실제 달러가 장중에는 97을 살짝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인 거고 달러의 경색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 지금 리스크 지표 저는 리스크 온인지 오프인지는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지 아니면 퍼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증시가 일시적으로 악재 때문에 약세 출발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완화 신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과 은 가격 비율도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자산
과거에는 은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의 자산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요 금은 가격 비율은 내려갔고 보통 이럴 때는 위험 자산 선호 사이클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을 보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과거에 쭉 올라갔었던 사이클은 좀 일단락되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 자산이 굉장히 강한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포스러워했었던 구간은 사실 저는 상당히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내년도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앞에 오늘 제가 전약으로 굉장히 급락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약 후강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참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좀 움직일 것이다. 유동성 네. 장세. 그게 또 산타랠리의 시작일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약하지만 네. 내년 상반기 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 될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네. 실제 지금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 이게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만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황금색이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한번 어땠는지 보시면 사실 과거의 비트코인은 거의 급락 수준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거의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을 앞두고 있고 네. 또 뭐 지금 주말 상간의 뉴스를 보면은 이제 BOJ 이사가 이제 한 추가로 3회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저도 추가 인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무섭긴 해요. 그리고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저는 상장 주식시장보다는 저 비트코인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쭉 이어졌었던 것이 뭐냐면 저금리 자산으로 빌려서 고희소 자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죠? 부동산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금이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저금리, 초저금리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했던 것이 사실 엔화인데 네. 이 엔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 고리는 조금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비트코인 더 빠질 거고 주식시장 흔들릴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 한 몇 차례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본 기준금리의 상승에 유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이건 완전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미리 빠져 있죠. 선반영 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입니다. 제가 한번 3주,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는 최저점. 네. 그래서 어지간한 악재에서 지수가 추가 레벨 하향 조정되긴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동성은 높을 것 같아. 이유는 과거에는 피어인 그리드가 한 10 정도 가면은 지수의 기간이나 레벨이 큰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둔감도는 높아지겠지만 충분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수장이 나오기보다는 네. 종목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반대인 거죠. 자,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면 크게 빠졌던 건 사실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심리 지표들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가? 뭐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80% 이상은 이미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무엇보다 국채 10년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과거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같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 주식은 금요일 날 그냥 이벤트 해소로 쓱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BOJ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BOJ 얘기까지 해봤는데 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특히 네. 일본의 뭐 보험사가 좀 많이 들고 있고 네. 그럼 일본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채권 쪽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좀 더 번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네. 하나랑 네. 엔캐리 자금이 도대체 뭐 예를 들면 작년 8월 생각하면 미국 기술주에 들어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야 이게 정확하게는 가늠이 안 된다 뭐 모르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 소문이 나 있기 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을 거라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 이거 좀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 예. 네. 저는 이거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장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시장의 여러 심리 지표들 그리고 장기물들이 상당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단기에 크게 반영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쏴준 글로벌 유동성이 있다라는 네, 것은 네, 상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이 크래시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테크 주식들을 기반으로 한번 청산을 네. 대규모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청산당하면 또 청산당할까봐 비슷한 포지션을 구축을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이제 단기 크래시는 없겠습니다만, 네. 자 근데 문제는 일본 금리가 앞으로 둘, 셋 계속 올리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도 금리가 지금 하다못해 지금 중국의 10년물보다도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겪어는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본의 기준금리가 실제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랑 벌어진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장기물은 사실 미래의 금리를 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래에 올릴 것 같으면 장기물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는 되게 쉬운 논리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떨어뜨릴 것 같아서 네. 이게 10년물이랑 국채 금리랑 붙어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이랑 이제 기준금리랑. 근데 문제는 한국이랑 유럽은 이게 지금 슬슬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상반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금리 인하를 반영할 것은 같으나 네.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는 국제 10년물과 기준금리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네. 즉 마지막 금리 인하를 반영하거나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도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보면은 일본의 사례를 뭔가 빌어서 크래시가 난다라기보다 네. 유럽도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쪽에 그러니까요. 얘기가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기가 네. 어긋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유럽이랑 한국은 먼저 내렸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먼저 빠졌고 유동성이 먼저 공급이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먼저 내렸으면 먼저 올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떨어뜨리고 우리는 이제 유럽과 함께 금리 인상을 이런 이야기하는 시기가 저는 한 2분기 중에 한 번은 좀 오지 않을까. 근데 뭐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내부의 경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경제는 좋은데 고용이 문제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괜찮은데 경제는 문제인. 네. 그러니까 영토와 기업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왜냐면 미국은 이제 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실적 너무 좋겠죠. 당장 내년도 전자 하이닉스 지금보다 거의 2배 더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근데 나오고 우리나라 있죠. 경제 전망은 고작 0.1% 포인트 개선되는 수준에 네. 국한돼요. 그러니까 즉 이런 괴리가 내년도에는 하는데 상당한 고민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또 네. 금리를 위주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음. 케빈 얘기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케빈. 나홀로 집에. 근데 네. 우리 나홀로 집에 케빈도 이제 좀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만 네.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저기 요즘 애들은 근데 해마다 저보다 나이 크리스마스 많죠. 때 틀어, 않아요? 틀어주긴 어. 하는데 네, 너무 맞아요. 그들에게 고전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예,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케빈이 아니라 네. 다른 케빈 2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있어요. 네, 케빈. 맞습니다. 네. 자, 이번 크리스마스로는 정말 뭐 영화 배우 케빈이나 그리고 이제 연준의 케빈이나 그래서 어쨌든 케빈의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최근에 한번 보시면 이게 폴리마켓에서 연준의 의장 확률인데 이제 케빈의 햇빛이 원래는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까지도 그러니까요. 연출이 됐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또 판을 뒤집고 있어요. 케빈 워시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보시면
워시의 대세론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왜냐면 예전에 그 트럼프가 처음 집권을 할 때 마찬가지로 워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파전인데 근데 아직까지는요. 저는 워시는 약간 러닝메이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한 사람만 이렇게 좀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게 중립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해시시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 그다음에 워시가 좀 러닝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스메이커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네네. 되고 워시를 갑자기 대두시켰더니 금리가 왜 올랐는지 좀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케빈 워시 연준이사는 언제 과거에 연준이사를 했었냐면 전 연준이사인데 금융위기 한 중간을 했었어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이제 매파나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해시보다는 매파에 좀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워시가 아마 되면 제가 해시슨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네. 워시가 되면은 없어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점도표. 점도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거 약간 왜냐면 부정론자인가요? 워시는 네. 이 점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버냉키 때 만들어진 건데 네.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점도표인데 근데 이제 케빈 워시는 정반대로 연준의 정책은 유연성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것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뭐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점도표대로 되지도 않고 매번 바뀌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스티브 미란의 금리 점도표 찍어놓은 게 저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약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실명처럼 이거 미란이네 이렇게 찾아내.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도 이미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미란이 아래를 찍어놓으면 전체의 중간 값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의견 컨센서스도 이제 이거는 말하지 않는다. 점도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시대는 이제 예측 가능성보다도 연준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해시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비둘기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시가 되면은 약간 매파적이기도 하면서 점도표라고 하는 이제까지 상당히 끌고 왔었던 것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이 조금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 맞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워시가 등장을 하면서 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간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 등장만으로. 네, 맞아요. 앞으로도 해시시 되면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비둘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이제 반영할 것 같고. 근데 해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 그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예, 그것 예. 또한 뭐 이런 멘트는 맞아요. 했던데요. 네. 그리고 네. 해시시 이렇게 좀 외신을 통해서 네. 또는 특히나 이제 국내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트럼프의 하수인인 양을 그러니까.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예전에 신보수주의 진영들을 쫙 깔았다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피터 틸이나 머스크나 이렇게 오히려 자본가들,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자본가들 옆에 두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유지를 옆에서 두는 것이 바로 해시시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는 스피커일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 모델, 그러니까 산업 모델은 해시시 할 수가 없죠. 누가 네. 누구한테 더 네. 영향을 줬는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가 네. 재무는 그러니까 지갑에 대한 부분들은 베센트. 베센트. 저는 베센트와 같은 역할을 음. 해시시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하수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그래서 네. 금리 얘기 조금 더 하나요? 아니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AI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네. vs 네. AI면은 누구죠? 네. 챗GPT. 오늘 제일 중요한 장표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금융시장 얘기는 해봤자 내 주식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폴리마켓에서 25년도에 베스트 AI라고 하는 이제 앙케이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8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반대의 진영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픈 AI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번 올라갔었죠. 제미나이 좀 떨어지고요. 그 이유가 챗GPT 5.2
공개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열어놓고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다시 제미나이. 근데 뭐 이렇게 되고 성능적으로는 있거든요. 다시 챗GPT가 더 네. 우위에 섰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제미나이를 제가 쓰면서 느끼는 네. 것은 뭐냐면 역시나 이미지라든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니즈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뭘 대답해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아예 PT를 만들어줘. 뭐 영상을 내지는 만들어 파일을 만들어줘,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최종 우리 프롬프트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의 결과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 분들 보면은 정말로 아예 그냥 날로 먹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터를 맞아요. 프롬프터를 예전에 한두 줄이 아니라 아. 한 10줄 이상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 모판으로 거의 PT 내지는 네. 자료 장표를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점점 더 영상화, 이미지화 되고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것은 GPT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I의 성능 지표들은 GPT 5.2가 상당 부분 넘은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딥시크가 4. 이제 GPT-4 수준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정 변화를 못 시키는 거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 스코어랑 우리가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웃풋에 대한 레벨들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에 대한 대소는 쉽게 꺼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 게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디즈니하고도 계약을 맺기도 맞아요. 하고요. 여기다가 포토샵 쓰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어도비랑도 네. 계약을 하면서 네. 계속 제미나이가 치고 나가지 못하게 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율도 지금 제일 높습니다. 네. 다만 오픈 AI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금 추세처럼 계속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일 뿐인 거지. 오픈 AI 지금 뭐 제미나이 뭐 우리가 탑 5 정도 안에 있는 AI 에이전트들은 뭐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자 26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베스트 AI로 부상하는 하나의 AI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록이에요. 그록이요? 테슬라 거. 네.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그록 AI가 그럼 왜 부상하느냐? 네. 자, 그럼 사람들은 내년도에 뭘 보고 있느냐?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로봇. 그죠? 두 번째로는 뭐 우주라든지 자율주행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로 생각해 보면 스케일의 법칙이 사람들이 관심보다도 그때부터는 자, 이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업체가 어디고 네. 그 밸류 체인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지를 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실제 AI의 거품론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그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AI 에이전트의 점유율 때문에 구글이 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변화 때문에 테슬라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의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오픈 AI는 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도비 그리고 이제 디즈니. 근데 그 다음엔 하드웨어는 누구랑 할 거냐는 거죠. 네, 하드웨어 사이클이 내년도 오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다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죠. 그런데 하드웨어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면은 또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구도가 아마 이제 내년도에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네. 이제 네.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이슈가 그렇죠.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AI 칩을 중국으로 수출 안 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중국에서 미국 칩을 안 받는 현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네. 뭐지? 그쵸,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그 안 받는 배경 중에는 네. 물론 미국의 칩 예를 들어 GB 시리즈 그러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근데 수출은 아예 금지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회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맞아요. 보도들이 뭐 나오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쪼개가지고 들고 맞아요. 들어온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거 하이엔드 칩은 우회해서 쪼개서 가져왔어. 네. 그러면 애매한 칩은 우리가 같이 쓸 수도 없는 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저가의 뭐 예를 들어 B20, H20 이런 칩을 쓰려면 이건 치사해서 안 써. 네. 왜냐하면 우리 하웨이가 비슷한 거 만들고 있어요. 아, 자체 칩으로. 네, 네, 자체 칩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H200에
저는 이번에 중국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해 정도의 이제 자체 칩까지는 네. 올라왔는데 이게 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쓸 때 반응들도 궁금하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괜찮다는 걸까요? 그쵸.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요 이거는 정도까지는. 어차피 이거 외부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구글의 TPU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쓰려고 만든 거죠. 텐서. 근데 이게 네. 그러면 TPU가 언제 이렇게 좀 많이 썼냐면 유튜브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유튜브라고 하는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이 갑자기 네. 삽시간에 늘어나 버리니까 외주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에서.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가 TPU를 해서 만들겠다. 싸게 한번 써볼까 했는데 그게 핀포인트를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AI 칩으로 넘어간 건데 뭐 사실 이거는 예전에 엔비디아는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최적화된 칩은 항상 누구나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H200을 앞두고도 되게 고민하는 거 보면 이걸 고민할 정도로 레벨이 올라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블랙웰은 넙죽 써요. 네. 어떻게든 쓰려고 우회해서라도 가져가죠. 근데 H20, 뭐 B20 이런 건 시사에서 안 쓰겠대요. 그러면은 이건 못 만들고 이거는 만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H200 정도까지 됐을 때는 그래 너네가 물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럼 조만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H200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네. 아마 상당히 왜냐면 당장 바로 넙죽 가져가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내년도의 반도체 전반에 약간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는 준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고 의회는 지금 뭐 난리 네, 났고요. 네, 예, 네.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내년도 좀 반도체 시장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부 마지막 네. 끝으로 저희 네. 국민성장펀드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예, 코스닥? 맞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그다음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이게 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 외에는 좀 위촉이 됐죠. 그래서 출발이 됐는데 보시면은 각 분야의 투자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 전문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한 번 더 심의를 받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얼마가 어떻게 쓰여지냐인 거예요. 150조가 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인프라 투자 금융 융자 그다음에 대출 이거 100조 빼고 50조 원 정도가 결국에는 직간접 투자로 되는 건데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AI 이건 당연히 볼륨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밖에도 2차 전지, 모빌리티, 우주,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바이오 백신 이런 데 네. 많이 들어가요. 사실 뭐 바이오 백신 같은 경우가 되게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AI 반도체 빼면 대부분 코스피일까요? 코스닥일까요? 코스닥 다 아닐까요? 코스닥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직접 투자가 되든 간접 투자가 되든 엑시트를 하려면 상장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상장하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그 다음은 엑시트 플랜일 수밖에 없고 엑시트 플랜은 코스닥 부양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국민성장펀드 다음 스텝은 본격적인 국민성장펀드의 엑시트 대안 부양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광고 잠깐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광고 잠깐 보고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 알아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 1.5% 하락, 코스닥은 0.25% 하락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4,104선,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동반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소폭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동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스냅샷으로 좀 가볼까요? 네, 네. 우리 2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그리고 국내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지표들도 있을 거고 오늘 예, 준비한 예. 내용들도 있을 네. 거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해외에서 순서를 좀 바꿔서 네. 해외 리뷰를 하면서 먼저 핵심 종목이나 좋아요. 키워드, 핵심 네.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시장의 흐름 한번 보고 국내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네, 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해외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페라리의 주가 하락이 저는 가장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페라리? 생각을 합니다. 예, 오. 해외 시장에서 페라리가 많이 빠졌는데 네. 빠졌을 때 보시면 두 가지의 큰 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 생산량이 크게 늘진 않는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헤리티지 전략의 부비 트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그래서 판매가 이제 그 피가 유지되는데 프리미엄이 근데 생산을 뭐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운 회사 실적과 어떤 헤리티지 전략 간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흥미로웠던 거는 전기차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페라리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은 자동차 두 개를 뽑으라라고 하면은 테슬라랑 페라리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는 테크고 하나는 헤리티지인데 헤리티지 진영조차도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가이던스가 하락되니까 주가가 빠지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말 투자자들이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핵심 밸류에이션 트리거가 결국에는 테크, 전기차 전환이라든지 하이브리드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자동차들은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PBR 기준으로는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도 훨씬 더 쌉니다. 예, 근데 테크에서는 하이브리드카에서는 탑 3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환에서도 사실 우리가 몇 안 되는 마진을 보면서 전기차를 파는 회사이기도 네. 하고요. 세 번째로는 로봇도 마찬가지로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부로 판매할 정도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페라리의 주가 하락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특히나 테크 부분에서의 변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오른쪽에 이 마이크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어요. 자, 마이크론. 그런데 이번 주 이번 실적 주가 또 예, 실적이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을 저는 승패에 따라서 좋고 말고 없는 승자와 패자가 궁금하지 않은 밸류체인이라고 생각을 우리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예, 맞아요. 네. 실제 뭐 SK 하이닉스만 예로 들어드리면 SK 하이닉스는 구글의 TPU에도 HBM을 납품하고요. 엔비디아 향에도 HBM을 네. 납품하고요. 뭐 다른 공급자가 새롭게 등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력기기랑 되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승자와 패자에 상관없는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AI 밸류체인에서도 오히려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고 흥미로운 또 점은 사실 뒤에 말씀드릴 거 다 말해버리는데 이번에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 사람들이 걱정하는 점은 마진 축소였어요. 네. 네. 근데 이 마진 축소의 원인 중 하나가 메모리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의 약간 AI 시장의 버블에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빌런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빌런은 적어도 가치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AI 버블 논란을 굳이 너무 우리나라에 끌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저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모더나, 오카도와 같은 로봇 바이오 종목들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와 로봇 테마는 여전히 좋은 대안으로 26년까지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브로드컴과 이제 오라클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주가가 진짜 제대로 빠진 건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예, 브로드컴은 그냥 고점에서 기술적 하단 정도 수준까지 빠졌고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과 클라우드 부분의 수익성,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거의 3분의 2가 이제 오픈 AI이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마진에 대한 우려가 한 번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한 750억 달러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엔비디아는 4조 달러 시총에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조 달러인데 750밖에 안 되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은 상대적으로 요 생태계에서는 안전한 지역, 시총이 큰 지역, 뭐 네.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우리가 AI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태계 구조도 있지만 중소형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버블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시총이 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시기를 저희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네. 오픈 AI뿐 아니라 지금 AI 판이 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어떤 재화 가격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래 비싸서 못했던 것들이 이게 저쪽이 이만큼 비싸지면 이거 해도 되겠네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HDD 가격이 막 비싸지면서 이제 이 SSD가 갑자기 부각되는 것도 네. 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이 비싸지면서 대안으로 부각을 받는 경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전력 AI 데이터 센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 가격이면은 그냥 우주로 띄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위에는 스타링크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발전하는 효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미 스타링크로 데이터를 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이벤트에서도 조금 더 공급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상장 문제는 추진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좀 내년이죠? 이런 변화들이 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기저에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저도 이게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베이조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은 이미 시험을 통해서 한번 가능성을 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링크랑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우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즉 아니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AI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는 믿고 심판은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근데 그러면은 왜 이걸 굳이 우주로 쏘는 것이냐? 네. 결론은 이겁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지금 지상에다 설치를 하면 굳은 날 그다음에 이제 먼지도 닦아줘야 되고 그렇죠. 사실 유지비가 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영토에 대한 한계도 있죠. 근데 우주로 가면 효율이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발전 효율이 태양광이 우주로 가면은 원전급은 아니지만 화력 발전급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그러면은 발전만 쏘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쏘아 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사실 지금은 케이블을 통해서 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도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근에 정부 질문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서울 도심에 있고 네. 전력은 호남에서 만약에 발전을 하면 이거에서 오는 송전 인프라라든지 송전 비용 손실률이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뭐 나주라든지 이쪽으로 뭐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가봐야 또 아는 거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이 지역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우주로 해버리는 보내자.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훨씬 모든 게 다 효율적이다. 뭐 네, 맞아요. 전력도 그렇고 이걸 네. 시키는 것도 굉장히 네. 좀 효율적이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렇게 냉각하는 것도. 미국이 더 이걸 서두르는 이유가 저는 네. 있다라고 봅니다. 어. 이건 라이벌이 중국이잖아요. 와이 판을 바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이 못한다. 네. 그래요. 이것만큼은 우주는. 선점해서. 최근에도 중국이 하나 재사용 로켓 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선점해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 AI 격차를 확 벌릴 수가 있죠. 야, 진짜 우리가 그 SF 영화에서만 봤던 우주 전쟁이 이제 또 시작이 실제되지 됐습니다. 않은 이미 스타링크 때문에 이미요? 우주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와.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가 네. 버티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타링크로 위성. 인터넷을 끊기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전쟁 정보를 그때 상시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한번 여쭤보면 이 테슬라발 뭐 스페이스X 때문에 계속 우주 관련 항공 관련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네. 더 이상은 밈이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것들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주 테마주들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이상하죠. 네, 우주에 뭐 우주 전용 철강을 납품한다고 해서 네. 그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스페이스X의 밸류 체인은 거의 다 내재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도 안테나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안테나 기업의 주요 밸류 체인은 원웹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스페이스X는 거의 다 내재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스페이스X에는 내재화가 됐다라고 치고 네.
새로운 밸류 체인을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테슬라 향의 테마주를 찾는 것은 뭐 단기로 주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영속되기는 어렵고 하지만 뜨겁게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빠질 자세를 취하고 해야 된다. 이건 네. 테마주다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47분이기 때문에 국내로 말씀을 벌써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네, 자 지금에서는 지금 지난주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삼성화재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오. 그날 만기? 네, 만기 영향도 네. 있는데 그 배당주 ETF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삼성화재 신규 편입하면서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급등해 버리는 상황. 네. 뭐 올라간 거 급등했던 거는 상당히 빠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배당주 ETF에 돈이 이렇게 몰리니까 이 배당주 ETF의 리밸런싱 자체가 시장 영향이 커지는구나. 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배당주에 돈이 더 몰리겠죠. 그래서 액티브 ETF라든지 여러 가지 ETF의 배당주 포트폴리오 편출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 실시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배당주 ETF에 돈이 더 몰리겠죠. 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은 사실 거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채권은 종합과세고요. 배당주 ETF는 분리과세되는 자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배당주 ETF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이 분리과세가 해당이 되는지 알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ETF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이번 삼성화재의 급등으로 한번 우리가 미리 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거액자산가 분들은 저는 채권 자산에 대한 매력도보다도 네. 상대적으로 전 배당주 ETF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 유동성 상황, 그다음에 채권의 발행의 수급 상황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배당주 ETF의 리밸런싱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지주사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세아베스틸 지주, 하렘 지주 이게 네. 올라가는 배경은 좀 다 다릅니다. 영원홀딩스도 그렇고 뭐 어떤 거는 우주 테마, 어떤 거는 뭐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 가격 재평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네. 근데 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이제 우리가 지주사 안에 자산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돼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세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주주께서 부동한 자산을 팔아서 지주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삼성물산과 같은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영원홀딩스나 세아베스틸 지주나 하림 지주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 모두 비슷한 사이클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사실 제가 이거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억울하게 빠진 게 좀 바이오다. 억울하게 빠진 게 예. 바이오다. 그래서 오늘 다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게 억울하게 몇 가지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전반적인 업종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거는 좀 오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그룹주 제가 여러 개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성그룹주를 골고루 사는 ETF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가장 삼성그룹주에서 시총이 큰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 거의 2배가 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자, 근데 이번이 조금 다른 점은 이 돈을 삼성전자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을 통해서 계속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경로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인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가고 주주 환원 규모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NAV 가치로나 또는 이 배당 성향으로나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고리가 삼성전자와 뭐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 또는 이렇게 금융사 이게 하나의 이제 이런 좋은 순환 고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요 바이오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분할이 됐어요. 그렇죠.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거래 정지 전에 인적 분할 이벤트는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 정지 전보다 지금 한 10%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네. 이미 그 전에도 주가는 좀 올라가서 거래 정지되면 더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지배 구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 삼성물산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어쨌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더 가져가고 싶겠죠. 그리고 삼성생명의 요 지분이 불안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삼성물산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로 받은 배당, 생명으로 받은 배당 또는 갖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배당도 중요한데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적 분할이 되게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어떻느냐? 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 바이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나 그냥 전체 시총 비중으로는 가장 큰 그룹사가 삼성이고 네. 삼성 그룹사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가장 견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 라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악재에 갑자기 재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 뿌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이죠. 그렇죠. 예. 네.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이 마치 심각한 거 마냥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네. 심플하게 한번 보죠. 고객사는 머크예요. 라이벌이 할로자임이에요. 네. 근데 이 고객사 주가는 올라가고요. 할로자임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급락했어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머크한테 이게 별게 아닌 이슈일 수 있고 이게 머크한테는 별게 아니라서 주가 반영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머크의 매출액이 60%는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SC 제형이 잘 안 되면은 가이던스도 하향하고 주가도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가다실이라고 하는 의약품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키트루다도 있습니다만 가다실이 좀 특허 만료이기 때문에 여기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어쨌든 가다실을 반영한 다음에 지금은 머크의 키트루다 SC는 충분히 지금 최근에 호재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경쟁사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좀 이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테오젠 너무 빠졌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주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게 제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체력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바이오 업종을 투자하는 분들의 투심은 우리 예전 20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은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이오 업종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인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알테오젠의 하나로 예를 들어드리면 블록딜로 빠졌다가 머크 PGI 신청으로 빠졌다가 할로자임 특허 침해 소송으로 빠졌다가 매도 리포트로 빠졌다가 독일 법원 가처분 신용 인용으로 빠졌다가 이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슈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무슨 새로운 뭐가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이슈로 계속해서 제가 솔직히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 회사가 지금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단을 보고 뉴스를 내보내나? 그러니까 왜 그러지? 네네네네. 혹시라도 뭔가 그 이면에 뭐가 있나? 수적인 뭐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고점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1년 동안 시가총액 삼성그룹사 빼고요. 이 시총 코스닥 1위 바이오텍이 1년 내내 특허 이슈에 휘말렸었어요. 사실은 특허 이슈에 휘말린 것은 아니긴 한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1년 동안 바뀐 것들. 자, 원래 이 커버리지 증권사가 신한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맥쿼리, UBS, CLSA 그다음에 뭐 하나증권 네. 커버리지가 더 많아져서 컨센서스화 됐어요. 이런 개별 이슈에 흔들릴 주식은 점점 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죠. 올해 컨센으로 보면 올해 1천억, 내년도 3천억, 내후년도에 6천억이에요. 어느덧 컨센이 만들어져 가지고 산업재처럼 실적이 내년과 내후년에 어느 정도 벌겠구나. 컨센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바이오.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바이오텍은 그러니까요. 컨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커버리지 증권사가 늘어나서 이제 컨센이 어느 정도는 잡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가 변리사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거 바이오텍에 대해서 개별 추천도 어렵고 이거를 가타부타 얘기하기 매우 그렇죠.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는 확인하고 갈 부분들이 이거 새로운 이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주를 이미 받은 제약사들 한번 보시죠.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산도즈, 사노피, 다이치 산교, 항암제 글로벌 1등이고요. 그다음에 복제약 글로벌 1등, 영국 시가총액 1등. 자, 이런 기업들이 특허 논란이 있는 곳에다가 네. 수주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간접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있다. 즉 우리나라 바이오텍은 삼성으로나 알테오젠으로나 상당히 우리가 큰 변곡점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에 흔들릴 것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났다. 제거하자, 이제 그만하자, 예, 실적을 보자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네. 사실상 견제구에 너무나 크게 당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 2월 정도 되면은 네.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요. 음. 자, 할로자임은 시가총액 자체도 낮고 네. 그리고 이제까지 비즈니스적인 패착을 반복해 왔습니다. 음. 이번에 이런 것도 사실은 만약에 큼직하게 돈을 써서 특허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시도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최저의 비용으로 약간 간만 보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네. 간 보는 거에 우리는 되게 무슨 벼락같이 흔들리고 크게 있다. 좀 당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성장통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종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 올해 이제 몇 번 남으셨죠? 2번. 올해 근데 한 번은 월요일 휴가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남았나요? 예, 한 번 남았을 겁니다. 아, 한 번 정도, 예. 한두 번 정도 남으실 것 예. 같은데 이제 2026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다음 출연하실 때 마지막 네. 정리, 총정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네. 조금 여기서 주춤하네요. 코스피가 1.4% 하락 4,108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부지런히 보합권 향해서 갑니다. 0.07% 하락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략 후강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략 후강이길 바라면서 네. 우리 엘리시아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 미리 크리스마스. 진짜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연말 느낌 확 나지 열흘 않겠습니까? 남았죠? 예. 그러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 프로그램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